이번 발표는 미국판 허생 곡물기업 카길, 곡물가 상승수혜주 뭐 사야 할까에 관한 것으로서 발표자는 현대엔지니어링 이승진, 현대건설 이호창, 신우현 책임 매니저이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길이라는 회사는 소비재 기업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기업이지만 생존의 필수적인 자원인 곡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무역 및 유통회사로 미국 미네소타주 웨이자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70여 개국에 진출해 15만 5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회사입니다. 전 세계 곡물 시장의 40%가 카길에 의해 점유되었고 미국 곡물 수출의 25%와 미국 정육 시장의 22%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이며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비상장 회사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카길의 창업주인 윌리엄 카길은 20대 초반에 아이오와주에서 곡물 창고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시도였는데 곡물의 출하 시점과 최적 판매 시점을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횡단철도가 서부로 나아갈수록 카길은 그에 맞춰 저장시설, 터미널, 곡물용 엘리베이터 등의 제반시설들을 세우면서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회사는 상업이 번창하면서 창고를 키우게 되었고 곡물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강이나 기찻길을 따라다니면서 회사를 계속 옮기게 되었습니다. 즉 아이오와주, 라임스프링스, 미네소타주, 위스콘신주 등 곡창지대의 물류 거점에 초대형 창고, 가공시설, 물류시설을 짓고 농부들로부터 농산물을 구매, 저장하고 배포하며 소, 돼지, 닭과 같은 사료를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거래 방식에 대한 노하우를 점점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885년 창고 저장소는 100개를 돌파하게 되었고 밀, 목재, 종자 등등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 카길이 1909년에 사망하게 되었고 그 후 사이가 물려받게 되었으며 사이는 카길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선호하면서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카길은 지금까지 가족이 모두 대주주, 상장을 안 한 비상장 기업으로서 이는 회사의 성장이 자본 공개가 아닌 회사 자체적인 재투자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한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1차 대전 앞뒤로 곡물가가 요동을 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의 카길은 곡물을 더 사서 창고에 쌓아두고 입도 선매 전략을 펼침과 동시에 자체적인 중앙연구소를 설립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나아가 카길은 이 무렵 인수합병에도 적극적이었는데 1923년에는 테일러 보니크 컴퍼니를 인수, 곡물도 거래를 하려면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정보 취득과 획득된 정보에 근거한 거래 시스템을 갖춘 회사를 인수해서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그 결과 미국 내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되자 남미와 유럽 등의 해외 사업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무렵인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이르러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카길 역시 회사 직원들을 해고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카길 사위는 죽고 그 아들인 존 맥밀란 주니어가 경영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아들 존 맥밀란은 아버지보다 더 과감한 경영 활동을 펼쳤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운송수단에 대한 투자입니다. 보시는 화면 맥밀란 사진 우측이 바로 곡물 등을 운송할 목적으로 투자한 바지선입니다. 이러한 과감한 경영 활동이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곡물 가격에 대해서 주도권을 쥐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시장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시카고 무역위원회에서 소송도 제기하여 분쟁에 휩싸이기도 하였습니다. 카길은 지속적으로 농민들과 거래하면서 곡물뿐만 아니라 사료와 식용유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사료와 식용유는 연관성이 높은데 곡물을 짜서 기름을 만들고 고단백인 남은 찌꺼기를 사료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카길은 1945년 뉴트레나밀스라는 회사를 포함하여 몇 가지 회사를 인수하였고 오일, 사료,
곡물, 저장, 창고 등 사업 영역이 보다 더 확장되고 다각화되는 결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그 후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남미,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확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 경영인과 가족 경영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며 엄청난 규모로 사업을 확장하고 경영의 안정화를 이룩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카길은 소금, 옥수수, 철강, 육가공, 칠면조, 몰트, 커피, 코코아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사업 진출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확장 단계 중 특히 1972년에 많은 수익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는 미국과 소련이 그동안 대립하다가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지금은 밀을 수출하지만 당시 소련에서는 물자가 모자랐고 작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기에 미국 전체 수확량의 4분의 1 수준의 엄청난 양의 밀과 보리, 대두를 구매하게 된 것이고 그 중심에는 카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나온 얘기 중 하나가 The sun never set on 카길, 카길은 해가 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고 현재는 4대 곡물 메이저 중 하나로 불리우며 상장하게 될 경우 세계 약 15위권 기업이 될 수 있는 규모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미국의 초대형 곡물기업 카길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음 순으로 곡물가 상승 수혜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카길사는 곡물 관련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상기 사진은 카길사의 150주년 기념 회사 포트폴리오 정리표입니다. 회사가 공개되어 있다면 자세하게 분석이 가능하겠으나 현재는 비상장 회사이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비료 분야 매출 및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큰데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업의 지배구조, 가족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따로 떼어서 상장하게 된 것입니다. 카길사의 주요 사업 분야는 첫 번째 곡물 운송에 관련된 분야, 두 번째 펫사료 곡물 생산 분야, 세 번째로 리스크 매니지, 데이터 어널리스틱스, 파이낸스 노하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농장에 대한 투자와 리스크 관리도 자회사에서 관리가 가능하며 이 분야도 상당 부분 매출과 이익이 창출됩니다. 지난 2020년에 매출과 이익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신흥시장에서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매출과 이익이 변동하게 된 것입니다. 카길사는 80년대에 성장의 한계를 느껴 맥킨지사의 컨설팅을 받아서 유연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맥킨지사는 사업 지역별로 매니지먼트를 강화하라는 제안을 하였고 또 하나의 제안은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라는 제안입니다. 가족 경영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고 가족이 사내이사로 하고 나머지 사회이사로 하여 구조화하였습니다. 카길은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의 감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폐쇄적인 시스템을 가져가면 때로는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이점도 있지만 유연하고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지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카길사는 90년대를 지나면서 인수합병에 집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주로 인수를 통해 덩치 불리기에 집중한 반면 그 이후에는 타이슨사와 시드 관련 회사를 매각하는 등 본인들이 집중해야 할 분야인 코코아에는 돈을 더 투자하고 카놀라유, 펫 애완견 사료도 투자했습니다. 과거에는 없던 동남아에서 재배를 주로 하는 팜오일 분야에도 진출하고 투자하였습니다. 곡물 가격이 오를 때 팜유 가격도 올랐습니다. 다우사와 몬산토 등 사와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JV를 맺고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파트는 덩치 큰 회사랑 합심해서 투자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낮은 회사는 매각하여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마가렛 카길은 창업주의 증손녀로서 전체 지분의 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선사업을 하기 위해 파운데이션에 돈을 넣고 자선사업을 하기를 원했으나 카길은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으로는 자선사업을 진행하기에 부족하다 판단하여 모자익사를 상장시키고 그 돈으로 자선사업하기를 원했습니다. 모자익사는 다른 기업과 합병을 해서 규모와 이익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카길 입장에서는 6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회사를 이용하여 자선사업에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카길은 덩치가 크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상장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카길 다음으로 큰 회사는 상장되어 있는 농업 분야 2등 ADM사이고 벙지, LDC사를 통틀어서 곡물의 ABCD로 칭합니다. 카길은 상장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밸류에이션이 힘들지만 작년에 ADM사를 보면 47% 상승했습니다. 모자익사는 농화학 회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카길은 가족기업으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카길은 전 세계에서 욕 많이 먹기로도 1등입니다. 더 워스트 컴퍼니 인 더 월드로 육가공 관련해서 세균 이슈, 식중독 이슈가 나오면 소송으로 대응하기도 하며 농장을 계속 짓다 보니까 산림 파괴에서 1등, 그리고 제3세계의 신규 농장을 만들 때 기존 토지주에게 보상도 적절하게 하지 않고 코코아 농장에서 아동 노동 착취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유출 및 미처리로 물고기 떼죽음도 야기합니다. 세계적으로 비난을 가장 많이 받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카길이 내세우는 이미지는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새로운 기술 스마트업 농업으로 변화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비판과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보유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길사는 현재 미국 비상장 1위 기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다양한 포트폴리오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료 분야의 모자익사의 주가 상승을 고려하였을 때 만약에 카길사가 상장이 된다면 주가 상승이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계속 주시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